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자 하나가 5,000년 중국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배선자, 단 하나의 글자가 말이죠. 이 글자 안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의 사람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연일까요? 500명의 중국 석학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5,000년 역사가 모두 거짓이 된다고요. 그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베이징 국제회의장의 선순간이었죠. 중국 한자학회 연례 심포지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자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한자 속에 숨겨진 고대 기억의 흔적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 제 학자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에 큰 한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배선자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시겠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다들 아는 글자니까요. 배를 뜻하는 선자는 배주자의 8팔자, 그리고 입구자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8명의 사람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곳에 노아의 방주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창세기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에는 정확히 8명이 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이었어요. 앞줄에 앉은 린 샤오밍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한자학과 주임 교수였죠.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린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자와 서양 종교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거냐고 따졌어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많은 한자들이 나왔습니다. 금알 금자 같은 글씨들 말이에요. 하나하나 창세기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를 가진 글자들이었어요. 금알 금자를 보세요. 두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중국 학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중국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고, 서양 중심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니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타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뒷줄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소연 교수였죠. 흥미로운 관점이라며 혹시 이런 패턴이 다른 한자에서도 발견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네, 수십 개가 더 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이 한자들을 만든 민족이 누구인지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린 교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학술 발표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었어요. 동이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들, 바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 한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요.
500명의 시선 속에서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5,000년 역사가 모두 거짓이 된다고요.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실은 때로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 시카고의 작은 연구실에서였습니다. 3년 전 2018년 가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제 연구실이었어요.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죠. 제 조교인 마이클이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 책 어떻게 할까요? 도서관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기증 목록에도 없고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묵직했어요. 표지를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죠.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에설 넬선, 1979년 출간이었어요. 생소한 제목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오래된 책들은 항상 관심을 끌거든요. 책을 펼치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던 한자 하나 때문이었어요. 배선자. 그 아래에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죠. 배 더하기 8 더하기 2은 선박을 의미한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8사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설마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급하게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책은 195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두 학자의 작품이었어요. 강이라는 중국계 학자와 에델 넬슨이라는 미국 병리학자가 함께 쓴 거였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더 놀라운 내용들이었어요. 글자를 보여주며 흙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든다는 창세기 이야기와 연결시킨 거였죠. 흙, 입생기, 거를 착 만들죠.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책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 병리학자 에설 R. 넬선 박사는 한자의 기원에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했거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많은 예시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두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었죠. 저는 마이클을 불렀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라며 놀라는 마이클의 반응을 보며 저도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연구실에 남았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지며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나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배선은 인류 최초의 거대한 배인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사람이 탔다는 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대부분이 종교적 관점에서의 해석이었거든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자를 만든 민족은 누구일까? 중국인들일까? 아니면 다른 민족일까요?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한자를 만든 건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죠. 동이족. 중국 고대 문헌에 나오는 이 신비로운 민족.
중국 동북방에 분포한 민족을 중국인이 부르던 종족 명칭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죠. 낡은 책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책을 발견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서 한자 하나하나를 분석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파면 팔수록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거든요. 타말 남자예요.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숲림 아래에 여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서 유혹을 받는 장면이었죠. 나무 아래 있는 여인, 그리고 욕심.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은 애 글자였습니다. 의로울 의. 양위에 나아가 있는 구조죠. 저는 또 성경을 펼쳤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제도에서 양은 속죄 제물이었어요. 양 위에 자신을 올리는 것, 즉 양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다는 의미. 의로움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했죠. 며칠 밤을 새우며 더 많은 한자들을 분석했습니다. 하라 글자를 보겠습니다. 벌거벗을라. 오대 아래 과실과 과일 때문에 옷을 벗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이야기와 일치했어요. 레자도 흥미로웠습니다. 원래는 보리맥에서 온 글자인데 고대 문자를 보면 나무에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무에서 내려와 땅으로 오는 모습, 이것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였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 한자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추적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들을 뒤져봤어요. 사마천의 사기, 산해경, 여러 역사서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한자와 관련된 전설들이 모두 동쪽에서 왔다는 거였습니다. 창일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에서도 그는 동방에서 온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동이족에 대한 기록들이었어요. 동이족으로 불린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궁시를 가장 중히 여겼고 가장 대중적인 무예 역시 활쏘기로 이를 가장 장기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왜 라는 글자로 불렸을까요? 자를 자세히 보면 큰대 활궁이에요. 큰 활, 즉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죠. 중국인들이 동이족을 오랑캐라고 부른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진태아 박사의 연구를 발견했죠. 동이족이 한자를 만든 증거로 집가자를 보면 집면자와 돼지시자의 합체자로 집안에 돼지가 있다는 뜻으로 모든 집에서 돼지를 길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근래까지 돼지를 길렀다는 전통과 일치한다는 거였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반도의 문화와 한자의 구조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한다는 건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자를 만든 것은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다. 그리고 동이족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다. 이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한자에 담아냈다는 가설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고대 동아시아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기억이 여러 민족에게 전승되었을까? 그리고 동이족이 그 기억을 가장 정확하게 보존했을까요? 며칠 더 자료를 조사한 후 저는 더 대담한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질 때 그중 일부가 동아시아로 왔다. 그들이 바로 동이족의 조상이고 이들이 창세기의 기억을 한자로 기록했다는 가설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큰 발견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증거가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론으로만 끝낼 수는 없다고.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베이징 학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겠다고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발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베이징 학회 발표 당일 저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반응을 맞닥뜨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린 샤오밍 교수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장의 500명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학술적 발표가 아니라 종교적 선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차분히 답했어요. 린 교수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근거라고요? 몇 개의 한자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 5천년 문화를 부정하자는 거냐고 따졌어요.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기원을 찾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두려우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린 교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진실이라고요? 당신은 서양인이잖아요. 동양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조상의 지혜를 왜곡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김소연 교수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린 교수님. 학술적 토론에서 연구자의 출신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린 교수가 김소연 교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김 교수님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소연 교수는 동조한다기보다는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한자 어원학에서 이런 접근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소연 교수님에게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중국 학자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략이다. 서양 종교로 우리 문화를 재단하려는 시도야. 학술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들이 나왔어요. 마지막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술 테러리스트라니.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든 서양인 학자였습니다. 잠깐 모두 진정하세요. 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화이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화이트 교수는 이 연구가 터무니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비슷한 연구가 이미 서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일어서자 회의장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에델 넬슨 박사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있었고 최근에도 여러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지만 학술적으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린 교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양 학자들이 연구했으니까 옳다는 건가요? 화이트 교수는 그게 아니라 최소한 토론할 가치는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봅시다. 제가 분석한 한자는 127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을 계산해보면 그만해요. 린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확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조상이 서양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한자를 만든 건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조상이에요. 즉, 한국인들이 이 문자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특히 중국 학자들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화를 냈죠. 말도 안 돼. 한자는 중국 문화의 정수다. 이건 역사 왜곡이야. 라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학술 토론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틀렸다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린 교수가 김소연 교수를 노려봤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인이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이 좋으실 테죠.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니까. 그 순간 김소연 교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린 교수님, 지금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학술 토론에서 국적을 이유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회의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중국 학자들과 다른 나라 학자들 사이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는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찾자는 거예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학술적으로 반박해 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말입니다. 화이트 교수가 다시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 연구가 맞는지 틀렸는지는 더 많은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토론할 자격은 있어요. 린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물리적 증거를 가져오세요. 한국에 가서 당신 주장을 뒷받침할 유물이라도 찾아와 보세요. 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발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학술적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쟁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김소연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혹시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거든요. 특히 동이족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린 교수의 도전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말입니다.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베이징 학회에서의 격렬한 논쟁 후 저는 정말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21년 11월이었어요. 김소연 교수가 약속대로 도와주었죠. 인천공항에서 만난 김소연 교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고창 고인돌 유적지부터 가보시죠. 동이족의 흔적을 찾으려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김소연 교수도 이 연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창으로 가는 길에 김소연 교수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 한반도에만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는지,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대한 돌무덤을 만들었는지. 고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이게 다 몇 천년 전 거냐고 물었어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까지 만들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총 1665기가 있어요 라고 김소연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장 큰 고인돌 앞에 섰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7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덩이였죠. 어떻게 이런 걸 옮겼을까요? 그게 바로 미스터리죠. 현대 중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김소연 교수가 답했어요. 저는 문득 성경의 거성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도 기념비로 큰 돌을 세웠거든요. 혹시 이것도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한 무덤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거든요라고 김소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곳곳에 성경적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색동옷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의 상징인 색동옷은 무지개 색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우연일까요? 김소연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색동옷의 역사를 보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악기를 쫓고 복을 부른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국궁장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궁수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동이족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는 기록이 많네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활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예술 수준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궁술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축에 속해요. 몇 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죠라고 김소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올로 궁사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활을 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하늘의 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거죠. 저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구약시대에도 활은 중요한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계속될 수가 있나요? 김소연 교수도 점점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연구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일치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강화도로 갔습니다. 만이산 참성단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참성단에 올라섰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신성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당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단 중 하나예요. 몇 천 년간 제천의식이 이어져 왔어요 라고 김소연 교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제단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돌을 쌓아 올린 모양이 구약시대 제단과 비슷했거든요. 성경에서도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했죠. 그날 저녁 김소연 교수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확신이 서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성경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김소연 교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억이 전해져 내려온 걸까요? 저는 제 가설을 말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 후 흩어질 때 일부가 동아시아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 창세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한자와 문화로 전승된 거죠. 김소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찾은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민족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큰 발견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론과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죠. 김소연 교수님, 혹시 언어학적 증거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유사성 같은 거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아는 히브리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볼게요라고 김소연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한창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저와 격렬하게 논쟁했던 린 샤오밍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왔거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일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던 린 교수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요. 김소연 교수와 상의한 후 저는 린 교수를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베이징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교수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라고 린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린 교수가 다음에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20년 전부터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뭐라고요? 린 교수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제가 20년간 모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와 정말 비슷해요. 아니,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린 교수가 제 연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니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국에서는 한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걸 뒤집는 연구를 발표하면 제학자 생명이 끝나요. 하지만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발표하신 걸 보고 저도 양심상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린 교수의 자료를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한자들까지 분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자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귀신 귀자는 사람 인사사 사밭전으로 구성됩니다. 사람이 사적으로 밭을 차지하려다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땅에서 유리하게 된 창세기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날 김소연 교수와 함께 린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교수님들,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더 흥미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린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주도요? 네. 제주도 방언에 히브리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쓰시는 말 중에 우리는 바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현지 방언 전문가를 만났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제주 방언을 연구하는 박민수 교수였죠. 정말 신기한 일치들이 있어요 라고 박민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아버지를 아부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거의 같아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이 쓰시는 옛말들이었어요. 할렐루야와 비슷한 소리로 기뻐할 때 내는 감탄사가 있어요. 할레루라고 하죠라고 박민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제주도의 토속 신앙에서도 성경적 요소들이 발견되었어요. 특히 무지개에 대한 전설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할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하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큰 비가 와서 모든 게 다 떠내려가도 무지개가 뜨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 후 하나님이 무지개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9장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교수가 함께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자를 만든 동이족, 그들의 후손인 한민족이 창세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소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문화, 전통, 모든 게 일치해요. 린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20년간 이 연구를 해오면서 확신했어요. 중국 한족이 한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온 민족, 즉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교수님,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고 김소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랍비가 교수님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요? 네. 잃어버린 십지파 연구를 하는 랍비인데 교수님 논문을 보고 연락해 왔어요. 혹시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가 이렇게 큰 스케일로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일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자 속에 숨겨진 창세기라는 제목으로요.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었어요. 베이징 학회에서의 논쟁이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어요.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며 서구의 문화 제국주의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내 한자 연구소에서는 긴급 학술회의를 열어서 제 연구를 반박하는 논문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감정적 반응이었을 뿐 구체적인 학술적 반박은 부족했습니다. 반면 서구학계의 반응은 달랐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에서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도 초청 강연을 제의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아브라함 골드스타인 랍비가 직접 연락해 왔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도 오랫동안 잃어버린 십지파의 행방을 추적해 왔는데 동아시아 쪽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골드스타인 랍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발견되는 성경적 요소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혹시 한국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지파 후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한자 어원을 넘어서 더 큰 역사적 진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해 12월 유네스코에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과 문화적 전파라는 주제였어요. 전 세계에서 50명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받았어요. 이번에는 베이징에서와 달랐습니다. 훨씬 학술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한 언어학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한자의 창조 민족인 동이족이 성경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어떻게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흩어질 때
일부가 실크로드를 따라 동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가 또 물었어요. 그런 대규모 이주의 고고학적 증거가 있나요?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고인돌 문화, 청동기 문화의 급작스러운 발전, 그리고 독특한 제천 문화 등이 모두 중동 지역의 고대 문화와 유사점을 보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일본 학자가 던진 것이었어요. 만약 교수님 이론이 맞다면 일본 문화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일본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에도 히브리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몇 개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향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골드스타인 랍비도 참석했었는데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십지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꼭 참석해서 발표해 주세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더 자세히 탐구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김소연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이족 문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의 낡은 책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통일전망대에서 이 모든 연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었거든요. 김소연 교수와 함께 DMZ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린 샤오밍 교수도 함께 했어요. 중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결심하고 한국에 온 거였습니다. 통일전망대에 올라서니 분단선이 한눈에 보였어요. 70년간 갈라진 이 땅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자의 기원이 아니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인류의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뿌리입니다. 김소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단으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더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네요. 린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이 연구를 숨겨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진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때 린 교수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베이징 학회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교수님 연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간 모아둔 자료와 거의 일치했거든요. 뭐라고요?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연구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한족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니까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한자를 포함한 많은 문화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파된 거예요. 저는 린 교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인정하는 학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참성단을 찾았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 고대의 제단에 섰어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겠네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단군왕건부터 시작된 제천 문화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간직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일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김소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 무지개가 하늘에 떠올랐어요. 마침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서 생긴 아름다운 무지개였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지개, 바로 노아의 언약의 상징이었거든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린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4년간의 연구를 돌아보며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점검해 봤어요. 첫째, 한자 127개에서 창세기 내용과의 체계적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한자의 창조 민족이 중국 한족이 아닌 동이족임을 밝혔어요. 셋째, 동이족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우리 조상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넷째, 한국 전통 문화 곳곳에 성경적 요소들이 남아있음을 발견했어요. 다섯째,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유사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노아의 후손이며 창세기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이 땅에 정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발견이 갖는 의미였어요. 이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된 인류에게 공통의 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중국과 한국이 서로 다투고 동양과 서양이 대립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라고 김소연 교수가 답했습니다. 린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중국 젊은 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나 이념보다 진실이 우선이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한강을 거닐었습니다. 4년 전 시카고 연구실에서 낡은 책 한 권을 펼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두려웠지만 결국 진실은 길을 찾아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연구자들이 이 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믿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함께 인류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 다른 문화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떠있던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약속의 기억이 한자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소중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보다는 화합을, 대립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죠. 한자 속에 숨겨진 비밀은 단순히 문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같은 꿈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 말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저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에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